여러분, 지금 손에 든 커피잔을 살짝 놓아보세요. 잔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죠. 중력이 잡아당기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300년 동안 인류가 가장 굳게 믿어온 그 힘이 실은 거대한 착각이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저희 세이건의 길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떨어지는 사과 한 알 속에 숨어있던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비밀 하나를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공식을 늘어놓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가장 익숙한 그 개념, 중력은 힘이다라는 문장을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완전히 뒤집어 보려는 이야기예요.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손에서 떨어지는 커피잔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볼까요? 우리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을 걷고 두 발로 바닥을 딛습니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그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죠. 퇴근길 버스 창가에 기대어 있으면 가방이 스르륵 무릎 아래로 미끄러져 내립니다.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래로 향하는 그 힘, 우리를 땅에 붙잡아 두는 그 힘을요. 그건 너무나 확실해서 마치 세상의 바닥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 몸은 평생 이 힘과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뻐근한 것도, 오래 서 있으면 발바닥이 저릿한 것도, 나이가 들며 어깨가 조금씩 굽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이 힘과의 오랜 씨름이죠. 그러니 우리가 중력을 힘이라고 믿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온몸으로 매 순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이상한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듭니다. 대체 그 힘은 어디서 무엇을 통해 우리 몸에 전해지는 걸까요? 칼 세이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은 단순히 지식의 묶음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라고요. 그가 우리에게 늘 권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끝없는 호기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주 앞에서 느끼는 깊은 경외감이었죠.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도 바로 그런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왜 사과는 떨어질까? 라는 너무 뻔해서 아무도 진지하게 묻지 않았던 질문을 세이건이라면 이렇게 되물었을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우리는 300여 년 전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한 사람이 인류에게 놀라운 선물을 건네던 그 시절로요. 뉴턴은 세상에 하나의 문장을 내놓았습니다.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하고 그 사이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뒤 하나의 상수를 곱한다. 그러면 두 물체가 서로를 얼마나 세게 끌어당기는지 계산할 수 있다. 놀랍도록 단순한 이 관계 하나가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달이 왜 지구를 도는지, 행성들이 왜 태양 주위를 우아하게 도는지를 한꺼번에 설명해버렸습니다. 이건 그저 우아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 문장으로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예측했고 수십 년 뒤에 올 일식의 날짜를 미리 알아냈으며 혜성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를 계산해냈습니다. 다리를 놓고 항구를 설계할 때도 이 문장이 쓰였죠. 수백 년이 흐른 뒤 인류가 보이저 탐사선을 저 먼 우주로 쏘아 올릴 때도 그 모든 궤도의 밑그림은 뉴턴의 이 문장 위에 그려졌습니다. 목성과 토성 곁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그 행성의 움직임을 아주 조금 훔쳐타고 태양계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그 정교한 춤 하나하나가 뉴턴의 계산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이 이론이 얼마나 단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극적인 순간이 19세기에 찾아옵니다. 천문학자들이 천왕성의 궤도를 지켜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천왕성이 뉴턴의 계산이 말해주는 길에서 아주 조금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흥미로운 선택을 합니다. 이론이 틀렸다고 의심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천왕성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오직 뉴턴의 문장 하나에만 의지해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하늘에 어디쯤 있어야 하는지를 계산해냈습니다. 1846년 독일의 천문학자 요한 갈레가 그 계산이 가리킨 바로 그 자리로 망원경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새로운 행성 하나를 찾아냈어요. 바로 해왕성입니다. 인류가 한 번도 눈으로 본 적 없는 세계가 오직 수학과 질량은 질량을 끌어당긴다는 한 문장만으로 발견된 순간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본 적 없는 행성의 존재를 종이 위의 계산만으로 미리 알아맞힌 이론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이론을 완전히 그리고 오래도록 믿었던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눈부신 성공 아래에 작지만 끈질긴 문제 하나가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저 이 완벽해 보이던 이론의 심장부에 뉴턴 자신조차 몹시 불편해했던 이상한 구멍 하나가 있었다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잠깐만 더 함께 해주세요. 다시 그 떨어지는 공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구와 공은 서로 닿아 있지 않습니다. 둘 사이를 잇는 밧줄도 막대기도 그 어떤 물리적 연결도 없어요. 그 사이에는 오직 텅 빈 공간 진공,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지구는 어떻게든 그 공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즉시 끌어당깁니다. 어떻게 아는 걸까요? 어떻게 한 덩어리의 물질이 텅 빈 공간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아무것도 전달하는 것 없이 저 멀리 있는 다른 물질을 붙잡을 수 있는 걸까요? 뉴턴은 이걸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신조차 이 개념이 터무니없다고 느꼈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 물체가 아무런 물리적 연결도 없이 텅 빈 공간을 사이에 두고 다른 물체에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이상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 이 위대한 이론을 만든 사람 스스로가 그 이론의 심장에 설명할 수 없는 마법 같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식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세기가 넘도록 물리학자들은 이 문장을 쓰면서도 그 마법 같은 부분은 못 본 척 지나쳤어요. 중력은 끌어당기고 물체는 떨어지고 행성은 돌았습니다. 우주는 단순해 보였죠. 바로 그 균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자, 이제 그 균열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그 균열은 놀랄 만큼 작았습니다. 얼마나 작았냐면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게 과연 신경 쓸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조차 의심했을 정도예요. 문제의 주인공은 수성이었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이 붙어도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안쪽의 작은 행성이죠. 다른 행성들처럼 수성도 태양 둘레를 타원을 그리며 돕니다. 그런데 그 타원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아주 천천히 그 타원 전체가 조금씩 회전합니다. 태양을 감싼 커다란 달걀형 궤도의 긴 축이 믿을 수 없이 느린 시계바늘처럼 서서히 도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걸 근일점의 세차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회전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금성, 지구, 목성 같은 다른 행성들의 중력이 수성을 살짝 흔들어 놓으니까요. 그리고 뉴턴의 방정식은 이 흔들림을 놀라운 정확도로 계산해 낼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미치는 영향을 하나하나 더해보니 수성 궤도가 도는 양의 거의 전부가 설명되었어요. 거의 말이죠. 그런데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알려진 모든 중력의 영향을 다 계산해 넣고 나서도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아주 작은 나머지가 남았던 겁니다. 100년에 약 43초. 이 숫자가 얼마나 작은지 잠깐 음미해 볼까요? 각도에서 1초라는 건 1도를 무려 3,600개로 잘게 쪼갠 것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43칸,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무려 100년에 걸쳐 나타나는 어긋남이에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작은 각도죠. 그런데 이 작은 어긋남이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측정 기술이 좋아질수록 오히려 이 43초는 더 또렷하게 자기 존재를 증명했어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해왕성 때와 똑같이 해보자는 거였죠. 천왕성이 보이지 않는 행성에 끌려 흔들렸던 것처럼 어쩌면 수성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숨은 행성에 끌리고 있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이 상상의 행성에 이름까지 붙여주었습니다. 불의 신에서 따온 이름 불칸이었어요. 태양보다도 더 안쪽을 돌고 있어서 평소에는 태양의 눈부신 빛에 가려 보이지 않는 행성.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불칸을 찾아 헤맸습니다. 개기일식이 찾아와 하늘이 잠시 어두워지는 그 짧은 순간마다 숨죽이며 태양 곁을 살폈어요. 몇몇 천문학자는 정말 불칸을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목격담은 결국 하나하나 착각으로 판명되었어요. 불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물리학자들 앞에는 아주 불편한 가능성 하나가 남았습니다. 문제는 사라진 행성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문제는 이론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해왕성을 예언하고 수백 년간 과학을 이끌어온 바로 그 방정식이 이 작은 수성의 움직임 앞에서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겁니다. 어긋남은 작았지만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때때로 가장 작은 이상현상이 가장 큰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곤 하죠. 그것이 바로 겉보기엔 완벽한 이론 아래 숨어있던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내는 균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성의 수수께끼가 진짜 위기로 번지기 시작한 건 전혀 엉뚱해 보이는 곳에서였어요. 바로 빛에 대한 고민에서였습니다. 20세기가 막 시작될 무렵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젊은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골몰하던 문제는 중력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것, 바로 빛이었어요. 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이 도달한 가장 급진적인 결론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빛의 속도는 그저 빠른 게 아니다. 그것은 이 우주의 궁극적인 속도 제한이다. 그 무엇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 물질도, 에너지도, 정보도, 그 어떤 영향력도 말이죠. 이 한계는 현실이라는 구조물 자체에 새겨져 있는 규칙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뉴턴의 중력에 대입해 보세요. 뉴턴의 그림 속에서 중력은 아무리 먼 거리라도 그 즉시 동시에 작용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지구는 그 즉시 태양의 소나귀에서 풀려나 곧장 우주 저편으로 튕겨 나갈 거예요. 그 변화가 온 우주에서 완벽하게 같은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변화에 대한 정보도 빛보다 빠르게 전해질 수는 없으니까요. 태양은 지구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태양빛이 우리에게 닿는 데는 약 8분이 걸립니다. 그러니 만약 태양이 사라져도 우리는 8분 동안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낼 거예요. 마지막 햇살이 아직 우리를 향해 우주를 건너오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중력도 똑같은 속도 제한을 따른다면 지구 역시 그 8분 동안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양 곁을 계속 돌아야 합니다. 하지만 뉴턴의 중력에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거기엔 시간의 지연도 공간을 건너오는 신호도 중력을 실어 나르는 그 어떤 심부름꾼도 없었으니까요. 끌어당김은 그저 모든 곳에 즉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빛보다 빠른 것이 없다면 뉴턴의 중력은 우주의 최종 설명일 수 없었습니다. 2세기가 넘도록 행성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그려온 그 이론이 갑자기 어딘가 미완성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수성 궤도의 그 작은 43초가 갑자기 누구도 예상 못한 만큼 중요한 실마리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결국 풀어낸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뜻밖에도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심장부니까 편안히 따라와 주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창문 하나 없이 완전히 밀폐된 상자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 상자는 저 깊은 우주 한복판, 별도 행성도 없는 텅 빈 어둠 속에 둥둥 떠 있습니다. 바깥을 내다볼 방법은 전혀 없어요. 상자 안에서 여러분은 무중력 상태로 떠 있습니다. 신발도 곁에서 둥둥 떠다니죠. 한쪽 벽을 살짝 밀면 스르륵 반대편 벽까지 천천히 흘러가 부딪힙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자 바닥에 강력한 로켓 엔진이 붙고 상자가 위로 가속하며 솟아오르기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그 가속도는 일정하게 초속 9.8m씩 정확히 지구 표면에서 물체가 느끼는 그 크기예요. 그 순간 상자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바닥으로 눌리는 게 느껴집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딛죠. 신발을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고 공을 위로 던지면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지구 위의 어느 방 안에서와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창문도 없고 바깥을 볼 방법도 전혀 없다면 그 어떤 실험을 해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지구 위에 서서 중력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텅 빈 우주에서 가속하는 로켓 안에 있는 건지를요. 상자 안의 사람에게 이 두 상황은 완벽하게 털끝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아 보입니다. 이 생각이 아인슈타인을 엄청난 힘으로 사로잡았어요. 그는 훗날 이걸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생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속과 중력을 구별할 수 없다면 어쩌면 중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힘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중력이라 부르는 건 그저 가속하는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의 효과일 뿐인지도 모른다. 이 상자 안에는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 하나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왜 모든 물체는 똑같은 빠르기로 떨어질까요? 갈릴레오가 수백 년 전에 보여준 사실이죠. 무거운 돌과 가벼운 돌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둘은 바닥에 함께 닿습니다. 공기의 저항만 없다면 대포알과 깃털도 똑같은 빠르기로 떨어져요. 뉴턴의 방정식에서 이건 서로 다른 두 가지 양이 우연히 딱 상쇄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세기도 그 물체의 질량에 달려있고 물체가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저항, 즉 관성도 그 질량에 달려있죠. 더 세게 끌리는 만큼 더 세게 버티니 결국 모든 물체가 똑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량은 개념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는 중력이 그 물체를 얼마나 세게 끌어당기는지를 재는 값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물체를 밀어 움직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재는 값입니다. 이 둘이 왜 똑같아야 하는지 뚜렷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실험을 해보면 이 두 값은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이걸 그저 편리한 우연으로 넘겼지만 아인슈타인에게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단서였어요. 중력과 가속이 근본적으로 같은 현상이라면 어쩌면 중력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의 기하학 그 자체에 관한 깊은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새로운 눈으로 중력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 결과들은 순식간에 놀라워졌습니다. 가속과 중력이 정말로 똑같은 것이라면 가속할 때 나타나는 효과는 중력이 있을 때도 똑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예측 하나가 튀어나와요. 다시 그 밀폐된 상자로 돌아가 봅시다. 로켓이 상자를 위로 밀어 올리며 가속하고 있어요. 이때 왼쪽 벽에 달린 작은 레이저가 오른쪽 벽을 향해 빗줄기 하나를 곧게 쏘았다고 해봅시다. 우주에 떠서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에게 그 빛은 완벽하게 곧은 직선으로 나아갑니다. 빛은 언제나 그러니까요. 그런데 빛이 상자를 가로지르는 그 짧은 순간에도 상자는 계속 위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줄기가 반대편 벽에 닿을 즈음이면 그 벽은 이미 아주 조금 위로 올라가 있어요. 상자 안의 사람에게 이 빛의 경로는 결코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로 살짝 휘어진 것처럼 보이죠. 빛은 왼쪽 벽의 어느 높이에서 출발했는데 오른쪽 벽에는 그보다 조금 낮은 곳에 닿는 겁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핵심 통찰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가속과 중력을 구별할 수 없다면 중력도 정확히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중력이 빛을 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예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뉴턴의 이론에서 중력은 오직 질량을 가진 물체에만 작용하거든요. 빛은 질량이 없으니 뉴턴의 중력은 빛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무거운 물체 곁을 지나는 빛은 완벽하게 곧게 나아가야 하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정반대를 말한 겁니다. 빛은 중력장을 지날 때 휘어져야 한다. 그 효과는 아주 작겠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이건 완벽한 시험대였습니다. 1919년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이 개기일식을 관측하기 위한 원정대를 꾸렸어요. 일식이 일어나면 달이 태양의 눈부신 원반을 가려주기 때문에 평소에는 태양빛에 묻혀 보이지 않던 태양 가장자리 바로 곁에 희미한 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이 옳다면 태양의 중력이 그 별빛을 휘게 해서 별들이 원래 자리에서 아주 살짝 밀려난 것처럼 보여야 했어요. 에딩턴은 일식 동안 그 별들을 사진에 담았고 태양이 하늘의 다른 곳에 있을 때 찍어둔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맞아떨어졌습니다. 빛은 정확히 새 이론이 말한 만큼 휘어 있었어요. 이 소식은 온 과학계를 전율케 했습니다. 전 세계 신문들이 앞다투어 뉴턴의 중력 이론이 무너졌다고 선언했죠.
이름 없는 이론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휘었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의 절반일 뿐이었어요. 그 예측 뒤에 숨은 진짜 생각은 훨씬 더 급진적이었습니다. 중력은 애초에 힘처럼 작용하고 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구조물 그 자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사실 이 세 이론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빛이 휘기 몇 해 전에 훨씬 더 조용한 방식으로 이미 나타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수성 궤도의 43초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상상의 행성 불칸을 찾아 헤매게 만들었던 바로 그 어긋남이요. 진짜 답은 1915년에 찾아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새로운 중력 이론, 우리가 지금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 부르는 그 이론을 마침내 완성한 해였죠. 그가 이 새 방정식으로 가장 먼저 시도한 계산 중 하나가 바로 수성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수성은 다른 어떤 행성보다도 태양에 가까이 붙어 돕니다. 그러니 태양계에서 시공간이 가장 강하게 휘어진 영역을 지나가는 셈이죠. 아인슈타인이 그 수학을 끝까지 밀고 나가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 이론은 수성의 궤도가 뉴턴의 중력이 예측하는 양을 넘어서 100년에 정확히 43초만큼 더 돌아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천문학자들을 괴롭혔던 그 설명 불가능한 어긋남이 방정식에서 저절로 그대로 툭 떨어져 나온 거예요. 대략도 아니고 정확히요. 아인슈타인은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그 결과를 봤을 때 심장이 마구 두근거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마침내 중력의 진짜 얼굴을 찾아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 새 이론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심 생각과 깊이 맞닿아 있어요. 뉴턴의 그림에서 중력은 텅 빈 공간을 가로질러 물체들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그림에는 끌어당기는 힘 같은 건 아예 없어요. 대신 무거운 물체는 우주 그 자체의 기하학을 바꿉니다. 공간과 시간은 사건이 벌어지는 수동적인 무대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살아있고 휘어지고 늘어나는 역동적인 존재입니다. 태양처럼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그 주위의 시공간이 휘어져요. 태양 곁을 지나는 물체들은 그저 그 휘어진 기하학이 정해준 가장 자연스러운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물리학자들은 그 가장 자연스러운 길을 측지선이라고 부릅니다. 수성은 어떤 신비로운 힘에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태양의 질량이 휘어놓은 시공간 속에서 갈 수 있는 가장 곧은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태양 근처의 휘어짐이 뉴턴의 이론이 가정했던 것과 아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수성의 궤도가 태양을 돌면서 그렇게 천천히 회전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알던 중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공간을 가로질러 뻗어나가는 대신 행성의 움직임이 그저 기하학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물질과 에너지가 시공간의 모양을 바꾸고 그 시공간의 모양이 물체에게 어떻게 움직일지를 일러줍니다.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진짜로 하려는 말을 이해하려면 휘어진 공간보다 더 놀라운 것 하나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중력의 핵심 효과는 사실 공간이 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휘는 것이거든요. 질량은 시간이 흐르는 속도 그 자체를 바꿉니다. 처음 들으면 참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건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에요. 실험으로 직접 측정된 사실입니다. 아주 정밀한 시계 두 개를 같은 방에 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바닥에 두고 다른 하나는 몇 미터 위 선반에 올려둡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지구에 더 가까운 아래쪽 시계가 위쪽 시계보다 아주 조금 더 느리게 갑니다. 그 차이는 믿을 수 없이 작지만 분명히 실제해요. 중력이 강한 곳일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흐릅니다. 이 예측은 1959년 하버드 대학의 물리학자 로버트 파운드와 글렌 레브카가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약 22m 높이의 탑을 따라 위로 올라가는 감마선의 에너지를 측정했어요. 지구의 중력을 거슬러 위로 기어오르던 빛 알갱이들이 아주 미세한 양의 에너지를 잃었는데 이게 바로 탑 꼭대기의 시간이 바닥의 시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증거였죠. 이 이상한 시간의 성질은 그저 실험실 안의 신기한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의지하는 기술 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의 위치를 알려주는 GPS 위성들은 지표면에서 약 2만 킬로미터 위를 돕니다.
그 높이에서는 중력이 지표면보다 약하기 때문에 위성의 시계가 지상의 시계보다 아주 조금 더 빠르게 갑니다. 그 차이가 하루에 약 38마이크로초예요. 사소해 보이시나요? 그런데 만약 기술자들이 이 차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GPS는 순식간에 오차를 쌓아갑니다. 여러분, 휴대폰 속 지도의 내 위치가 매일매일 몇 킬로미터씩 어긋나 버릴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길을 정확히 안내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인슈타인이 옳았다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걸 중력과 이어볼까요? 우주의 모든 것은 언제나 시공간 속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분은 시간이라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시제바늘은 돌고 몸은 나이 들고 초는 계속 흐르니까요. 아인슈타인의 그림에서 질량이 있으면 그 주위의 시간의 흐름이 바뀝니다. 지구 가까이에서는 시간이 저 먼 곳보다 아주 조금 더 느리게 흘러요. 이게 시공간이라는 천 위의 일종의 경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체가 손에서 놓이면 그저 그 기하학이 정해준 가장 자연스러운 길을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그 길은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쪽으로 휘어져 있어요. 그 결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떨어짐입니다. 그러니 중력은 물체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장소마다 시간이 다른 빠르기로 흐르는 그 풍경 속을 물체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움직임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더 놀라운 진실 하나가 또렷해집니다. 물체가 떨어질 때 그건 어떤 힘에 억지로 떠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능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그림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그 무엇에도 끌려가고 있지 않아요. 그저 휘어진 시공간 속에서 갈 수 있는 가장 곧은 길, 그 측지선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생각은 아주 간단한 비유로 그려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지구의 적도에서 출발해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꺾지 않고 오직 곧장 북쪽으로만 걷는다고 해봅시다. 두 사람 모두 자기 발밑에서는 완벽하게 직선으로 걷고 있다고 느껴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북쪽으로 갈수록 두 사람의 길은 조금씩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극점에서 딱 만나게 되죠.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이 장면을 본다면 마치 어떤 신비로운 힘이 두 사람을 서로 끌어당긴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거기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휘어진 표면 위를 곧게 걸었을 뿐이에요. 그 표면의 기하학이 두 사람의 길을 모아준 겁니다. 중력에서도 아주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구 같은 무거운 물체가 그 주위 시공간의 기하학을 바꿔놓아요. 손에서 공을 놓으면 공은 그저 그 휘어진 기하학 속에서 갈 수 있는 가장 곧은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 눈에 그건 땅을 향한 추락처럼 보이지만 공 자신은 아무런 힘도 느끼고 있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떨어지는 공에 올라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완벽한 무중력을 느낄 겁니다. 이게 바로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비행사들이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중력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무런 뭉개도 느끼지 못합니다. 시공간 속의 가장 자연스러운 길을 그저 자유롭게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뒤통수를 치는 생각 하나가 나옵니다. 정작 힘을 느끼고 있는 건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닥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은 사실 지구 중심을 향해 자유롭게 떨어지려는 그 자연스러운 길을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바닥이 여러분의 발을 위로 밀어 올리고 뼈가 근육을 위로 떠받치고 온몸이 원래 가려던 그 측지선에서 끊임없이 밀려나고 있어요. 우리가 중력의 당김이라고 해석하는 그 느낌은 사실 땅이 우리를 위로 밀어 올리는 저항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떨어지는 물체야말로 자유로운 존재이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속되고 있는 존재였던 거죠. 이렇게 중력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매일의 익숙한 경험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게라는 느낌은 중력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중력이 방해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낙하산이 펴지기 전 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스카이다이버는 안전하게 땅을 딛고 선 사람보다 오히려 우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셈입니다. 자유낙하는 중력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바로 중력입니다. 이 생각을 극한까지 밀고 나가면 중력의 모습은 더욱 경이로워집니다. 질량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휘게 한다면 엄청나게 무거운 물체는
그 휘어짐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해지는 영역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그저 더 센 힘으로 물체를 빨아들이는 무거운 덩어리가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언어로 말하면 그것은 시공간 자체가 너무나 심하게 휘어져서 가능한 모든 길이 안쪽으로만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라 불리는 경계를 한번 넘어서면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길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힘이 잡아당겨서가 아니라 시공간의 기하학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는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해요. 중력이 빛을 붙잡아서가 아니라 그저 따라갈 바깥 방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또 하나를 예언했습니다. 시공간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물체가 움직이거나 서로 충돌하면 시공간에 잔물결이 일고 그 물결이 우주를 가로질러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이걸 중력파라고 불러요. 거의 한 세기 동안 중력파는 그저 수학 속의 예언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만드는 일그러짐이 너무나 작아서 도저히 잡아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2015년 라이고 관측소가 마침내 그 중력파를 붙잡았습니다. 10억 광년도 넘게 떨어진 곳에서 두 블랙홀이 하나로 합쳐지며 만들어낸 물결이었어요. 그 물결이 지구를 지나갈 때 공간 자체를 양성자 하나의 폭보다도 작은 거리만큼 느렸다 줄였다 했는데 그 미세한 떨림을 감지기가 기어이 측정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아인슈타인의 중력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중력은 공간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물체를 끌어모으는 신비로운 힘이 아니었어요. 대신 질량과 에너지가 우주 그 자체의 기하학을 다시 빚어냅니다. 무거운 물체 주위로 시공간이 휘어지고 그 휘어진 기하학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저 갈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중력의 당김이라 느끼는 건 사실 이 휘어진 시공간 속을 물체가 흘러가는 결과일 뿐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시공간의 척도를 조금만 더 넓혀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력이 강한 곳일수록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고요.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발끝은 머리끝보다 아주 조금 더 느린 시간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구에 더 가까운 발이 더 깊은 시간의 웅덩이에 잠겨 있으니까요. 물론 그 차이는 평생을 합쳐도 눈 깜짝할 순간에도 못 미칠 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과 작은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의 몸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마다 조금씩 다른 빠르기의 시간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시각, 높은 산 꼭대기에 오른 사람과 깊은 계곡 아래 마을에서 잠든 사람이 있다고요. 산 위의 사람은 지구 중심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의 시계는 아주 미세하게 더 빠르게 흐릅니다. 반대로 계곡의 사람은 조금 더 느린 시간을 살죠. 두 사람이 몇십 년 뒤 다시 만난다면 이론적으로 산 위의 사람이 계곡의 사람보다 찰나만큼 더 늙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찰나는 원자시계로나 겨우 잡아낼 만큼 작아서 우리 삶에는 아무 티도 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실 하나가 조용히 일러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절대적이라 믿었던 시간조차 실은 우리가 우주의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다른 속도로 흐르는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었다고요. 칼 세이건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늘 우리를 겁주는 대신 경이로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광활함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비춰준다고 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광대한 우주에서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존재가 있습니다. 자기 발끝과 머리끝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걸 계산해낸 존재가요. 바로 우리입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서 물질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아, 시간이 휘는구나 하고 중얼거리게 된 이 순간이야말로 어쩌면 이 우주에서 가장 진귀한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잠깐 여기서 아까 잠시 미뤄두었던 이야기 하나를 마저 해볼게요. 저 멀리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가고 있는 보이저 탐사선 말입니다. 1977년에 지구를 떠난 이 작은 기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어둠 속을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저가 목성과 토성 곁을 스치며 그 거대한 중력의 우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다시 튕겨나온 그 순간마다 보이저가 품은 시계 역시 지구의 시계와 아주 조금씩 어긋났습니다. 그 거대한 행성들이 휘어놓은 시공간의 골짜기를 지날 때 보이저에게는 시간이 지구에서와는 다른 리듬으로 흘렀던 거예요. 그 작은 탐사선 하나가 몸소 아인슈타인의 우주를 여행하며 그의 방정식이 옳았음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금도 보이저는 저 아득한 성간 공간을 우리가 준 마지막 명령을 품은 채 은은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 여정 하나하나가 휘어진 시공간이라는 이 이야기가 결코 칠판 위의 상상이 아니라 우리 우주에 살아있는 진실임을 말해줍니다. 자, 이 여정의 끝에서 잠시 저 광활한 어둠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어쩐지 우리를 아주 작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붙잡아주는 든든한 힘이라 믿었던 게 사실은 텅 빈 기하학의 그림자였다니 가슴 한구석이 아스라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이건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우주와 이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는 오래전 어느 별의 심장에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그 별들과 똑같은 시공간이라는 천 위에서 똑같은 기하학의 길을 따라 흐르고 있어요. 떨어지는 커피잔도 달도 저 멀리 합쳐지는 두 블랙홀도 모두 같은 우주의 결을 따라 움직이는 한 식구입니다. 우리는 우주 위에 얹힌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주가 스스로를 휘게 하고 그 텐 자리를 따라 흐르는 우주의 일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느끼는 이 발밑의 무게조차 실은 우주가 우리에게 건네는 조용한 인사인지도 모릅니다. 땅이 우리를 위로 밀어올리는 그 감각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길에서 잠시 붙들려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떨어지지 않고 여기 이렇게 서서 커피 한 잔의 온기를 느끼고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는 이 평범한 순간이 사실은 우주의 기하학이 우리를 위해 잠시 멈춰 세워준 기적 같은 시간이었던 겁니다. 세이건은 우리가 이제 막 우주라는 바닷가에 발을 담근 아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력의 가장 깊은 비밀을 다 알지 못해요. 양자의 세계와 이 휘어진 시공간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지 그 질문 앞에서 오늘의 과학자들도 여전히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미완성이야말로 이 여정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알아야 할 것이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중력을 너무 무서운 것으로만 여겨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늙게 하고 지치게 하고 결국 땅으로 되돌리는 냉정한 힘이라고요. 그런데 이 새로운 눈으로 보면 중력은 우리를 억누르는 폭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저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세계의 부드러운 결일 뿐입니다.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걸 두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듯이 시공간이 그저 자기 모양대로 휘어 있을 뿐인걸요. 우리는 그 결 위에서 태어났고 그 결을 따라 걸었고 언젠가 다시 그 결 속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건 벌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오래된 리듬에 우리 몸을 맡기는 일이에요. 퇴근길 버스 창가에 기대어 스르륵 미끄러지는 가방을 볼 때, 혹은 아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손에서 놓아 떨어뜨리며 까르르 웃을 때, 우리는 사실 우주의 가장 깊은 문법 하나를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 사소하고 다정한 순간들 속에 별과 블랙홀과 은하가 따르는 것과 똑같은 법칙이 조용히 숨쉬고 있어요. 그러니 중력은 우리를 우주에서 떼어놓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저 먼 별들과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손에서 컵을 놓치거나 바닥으로 떨어지는 돌 하나를 보게 된다면 그 장면을 전혀 다른 눈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컵은 보이지 않는 힘에 억지로 끌려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지구의 질량이 휘어놓은 시공간 속에서 갈 수 있는 가장 곧고 자연스러운 길을 따라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주는 물체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있지 않아요. 우주는 휘어져 있고 그 안의 모든 것은 그 휘어짐이 허락하는 길을 따라 고요히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경이롭지 않나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광활한 코스모스 속에서 살아있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세이건의 길에서는 다음에도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